부동산학 개론 강양우입니다. 이번 특강의 목적은 정답을 보다 더 직관적으로 찾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내용을 설명하거나 또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숙보기 특강을 가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가급적이면 그것도 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직관적으로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학 총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학 총론 파트는 총 4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부동산학의 이해 파트입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5번 출제됩니다. 그중에서 4번이 표준산업분류인데 올해는 이 파트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블랭크 무시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러면 방금 읽었던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선택한다면 종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종합. 그리고 부동산 활동의 목적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는 것이죠. 그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합.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능률적이죠? 좋습니다. 체유효 이용. 둘은 세팅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이라는 말이 보이면 개론 사실문제 전 범위에서 종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각종 동의어들, 복합개념, 유형, 기술경제, 법률 다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쭉 볼까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우리는 딱 3가지만 기억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2번입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그렇죠. 이윤 극대화. 이윤 극대화가 보인다 그러면 답은요.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죠. 자, 3번째 볼까요? 여기서는 키가 뭘까요? 기술, 경제, 법률도 보이고 복합 개념이라는 말도 보이고 심지어는 종합이라는 단어도 보이죠. 이럴 때는 종합식 접근 방법이 됩니다. 자, 4번을 볼까요? 우리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서는 2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순수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 자, 다음 표준산업 분류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최근 10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이해 파트가 총 5번 출제됐는데 그중에 4문제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출제분들이 훨씬 높았다는 얘기죠. 자, 분류는 하고 갑시다. 대분류, 랜더 그래서 L 필요 없고요. 중분류, 부동산 업, 소분류, 세분류. 소분류와 세분류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자, 중분류는 부동산 업. 자, 이제 소분류로 갑니다. 자, 소분류는 2가지죠.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자, 유치하지만 늘 기억하고 있으라고. 나의 꿈은 부동산 임대업자야, 임대업자야. 자, 그러면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한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그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세 분류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2개. 어떻게 구분하죠?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공급을 하려면 건축을 해야죠. 개발. 따라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은 다시 2가지죠. 부동산 관리업. 그리고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그래서 여기까지는 구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세 분류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세 분류는 3가지로 나누죠. 주거, 비주거, 기타, 단, 관리업. 부동산 관리업에는 기타가 없다. 딱 2가지를 정리해 놓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활동의 특성 중에서 시험에 넣을 만한 내용은 이 2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인간이죠. 그럼 객체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대물활동이죠. 물론 대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원리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학성을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론적으로 아무리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이게 실제 실무에 이용되지 못한다면 의미 없겠죠. 탁상 공론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뭘 중시한다고요? 과학성과 기술성 둘 다 중시한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학의 이해 파트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출문제 하나 풀게요. 먼저 풀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부동산학을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뭐라고요? 종합.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렇다면요. 동그라미 1번 지문과 2번 지문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처럼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왔을 때는 지문에 반드시 종합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종합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금융적, 법적, 물리적 이것을 가지고 선택해도 되고요. 모든 재 이게 바로 종합이죠. 이번의 키는 종합입니다. 3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학제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던 것이 부동산 학이다 그랬죠. 자, 4번으로 가볼까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다고요?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다. 따라서 4번은 X, 답은 4번 됩니다. 5번. 여러 가지 접근 방법 중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랍니다. 이게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용, 극대화. 이처럼 철저하게 키워드를 근거로 해서 직관적으로 찾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자, 내용 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 개념은 출제되었다 그러면 70%가 지금 보시는 복합 개념을 분류하는 겁니다. 자, 제시된 조건들 중에서 물리적 개념을 찾아라 그랬네요. 물리적 개념 공간부터 시작할까요?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좋습니다. 그 다음 경제적 개념 하나 찾아보세요. 자본, 소비재도 보이고 생산 요소, 자산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법률적 개념은 정착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복합 개념 구분하는 것은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민법상 부동산, 달리 뭐라고 표현하죠? 협의의 부동산.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합니다. 3번 봅니다. 지문을 쭉 봅시다.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의 결론을 잘 봐요. 동산이랍니다. 동산. 동산이라는 게 키워드죠. 동산인데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준에게 처리하겠다. 이런 부동산들 우리는 준부동산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준부동산을 설정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저당권의 객체로 이용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그죠? 따라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준부동산에서 몇 가지만 정리합시다. 첫 번째, 준부동산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그런데 동산인데 이것을 부동산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등기나 등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준부동산은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된 게 아닙니다.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된 재화이며 목적은 저당권의 객체로 이용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4번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구분함에 있어서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이죠.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입니다. 5번으로 갑니다. 우리는 민법에서 정착물을 둘로 나눕니다. 토지에 종속된 것과 토지와 분리된 것으로. 토지와 분리된 것을 우리는 독립정착물이라 그러죠. 독립정착물의 종류는 4가지. 자, 건물부터 시작할까요? 시작.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되고 수목의 집단도 되고 등기된 임목이라든지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농작물이다. 그죠?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건물, 명인 방법을 구비한 미분리 과실,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춘 임목 또는 수목의 집단 그리고 농작물입니다. 문제 하나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자, 물리적 개념 또는 뭐라 그러죠? 기술적 개념. 네 가지 있다 그랬죠. 공간부터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유. 그거부터 먼저 찾으세요. 자, 그 다음 기역. 기역 자본이니까 경제죠. 소비재도 경제, 생산요소 경제, 자산도 경제. 그렇다면 답은 2번 됩니다. 부동산 개념에서 가장 1차적인 내용은 분류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의 분류 파트로 들어갑시다. 부동산 분류는 결론은 토지의 용어 정의죠. 자,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이야기합시다. 확인했습니까? 자, 여기서 키는요. 도로, 하천, 철도. 시작. 도로, 하천, 철도가 보이면 답은 부지.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키가 두 가지입니다. 주상공이 있든지 아니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는 말이 보이면 택지가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봅니다. 3번에서 키는 어디 있죠? 자, 앞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단어만 지역 상호간. 뭐라고요? 후보지. 근데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전환된 하면 틀립니다. 전환되고 있는. 따라서 3번은 후보지가 됩니다. 그럼 이행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역 상호간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이행지가 됩니다. 다음 5번을 볼까요? 5번에서는 키가 뭐가 보입니까? 지번 또는요. 등기. 그리고 하나 안 보이는 게 소유권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지번, 소유권, 등기나 등록 단위라는 말이 보이면 이 중에서 무엇인가가 보이면 답은 필지. 그럼 필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획지가 나오겠죠. 획지는 키워드가 뭐죠? 가격. 따라서 가격이라는 말이 보이면 획지가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쭉 보세요.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남은 부분 또는 비어있는, 남아있다 또는 비어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공지. 그럼 공한지는 뭐죠? 공한지는 비정상적인 토지. 유휴지하고도 같죠. 그럼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는 뭐죠? 휴식, 휴한지입니다. 공지였습니다. 다음 8번. 바다와 육지 사이. 자, 우리가 토지의 분류 중에서 무슨 사이라는 말은 딱 두 개 나와요. 바다와 육지 사이가 있고 만조, 간조 사이가 있고요. 그럼 첫 번째, 바다와 육지 사이는 비읍이죠. 그래서 유치하지만 빈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봅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8번하고 9번을 비교해 보세요. 자, 빈지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 올라 있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9번은 지적 공부에 등록되었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침식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자, 10번 볼까요? 자, 그래서 결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시험 당일날 우리가 이 부분을 몰라서 틀리지는 않아요. 몰라서 틀리지는 않을 거니까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8번도 무슨 사이입니다. 그죠? 근데 10번을 보시면 이것도 무슨 사이예요. 둘 다 사이다 돼 있죠.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순간 착각해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잘 잡아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자, 10번을 먼저 보세요. 만조와
간조 사이죠. 그러니까 유치하지만 요 간자가 있죠. 간석지입니다. 여기는 바다와 육지 사이죠. 비읍이 들어가죠. 그래서 빈지입니다. 그렇게라도 기억해 두는 걸로 합시다. 자, 최소한 강량구가 두 문자도 아닙니다만 뭘 딴다는 얘기는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미음하니 뭐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감채기금은 연금의 미래가치와 역수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을 그나마 이렇게 따는 거지.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소지도 되고 원지도 됩니다. 12. 정상적으로 쉰대요. 정상적으로 쉽니다. 그러니까 휴식, 휴한지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13번.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내지는 도로와 접속된 면이 없다라는 말이 보이면 답은 맹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총 13개죠. 13개만 알면 지문 5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yes라고 할 수 없습니다. 13개를 기억하면 지문 5개 중에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3개를 알면 정답을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관련된 문제는 풀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키가 뭐죠? 정상적으로 쉰다. 정상적으로 쉰다고 했으니까 휴식이죠? 휴한지라고 해야죠. 근데 만일에 공지라면 지문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비어있는, 남아있는.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맹지. 정확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키워드 찾아보세요. 지번 또는 등기 또는 등록 또는 소유권 중에서 뭔가가 보인다 그러면 필지라고 해야죠. 후보지입니다. 키 찾아보세요. 지역 상호간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전환된 하면 안 됩니다. 전환되고 있는 정확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요. 법지 단어 그대로요. 법으로 인정하는 토지.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한다. 그러나 실익은 없다. 정확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총론 마지막 파트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왜 부동산의 특성에서 혼란스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특성은 말입니다. 부동산 특성은 10년간 기출문제 범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서 나와요. 그렇다면 10년치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만 쭉 풀어봐요. 그런데 10년치 기출문제를 10년 동안 딱 9번 출제됐거든요. 한 3문제 정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아마 공부할 게 없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 똑같은 게 나와요. 똑같은 게. 다시 말하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숙보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보다 실제 시험은 훨씬 적은 양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단지 숙보기에 수록된 내용은 혹시나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것에 대한 대비로서 조금 더 확장시켜 놓은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볼까요? 키 찾아보세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런 거 이미 정리했던 부분인데요. 땡땡 시장.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다. 구체적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다. 무엇이 나오든 간에 부동산 시장을 땡땡 시장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답은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부동성입니다. 자, 이거부터 하나 딱 기억하세요. 이런 설명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건 조금 해두는 게 우리가 결론은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에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4가지 기억나십니까? 자, 하나씩 같이 해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이 다수고, 두 번째, 취급하는 제품들이 동질적이고, 세 번째, 진입과 태그가 자유로워야 되고, 네 번째, 완전한 정보. 이 4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불안정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토지 시장은
동질적입니까? 이질적입니까? 이질적이죠. 왜 이질적입니까? 개별성 때문에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은 개별성이다. 물론 부동산 때문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요거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요. 시험 문제에서 부동산 시장을 어떤 시장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답은 무조건 부동성입니다. 그런데 불안정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개별성이라고 나와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집약. 왜 집약적으로 이용하라고 하느냐? 우리 이런 표현을 쓰죠. 단위 면적당,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죠. 그래서 자본 집약적이다, 노동 집약적이라는 말을 쓰죠. 왜 그럴까요? 토지가 없으니까. 부정성입니다. 자, 세 번째 키 찾으세요. 임장활동이랍니다. 임장활동, 그래서 뭐가 됩니까? 부동성이 되어죠. 자, 4번으로 갑니다. 영속성은 공이 다 뭐라고요? 시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감가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죠. 표현을 잘 봐요. 자, 이제 자꾸 이런 것을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만 보고 영속성 했다는 큰일 납니다. 토지는 감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속성이죠. 따라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한다고 나와야죠. 다음, 여기서는 키는 뭐죠? 소유. 가지고 싶어 한다. 우리는 말입니다. 절대량이 많은 재화들은 가지고 싶은 욕구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뭔가가 부족하고 없어야만, 현실적으로 보면요, 존재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걸 제약하면 할수록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는 커지게 되죠. 즉 소유하고 싶다. 왜?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부정성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외부 효과죠.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외부 효과에도 지역 분석도 같이 적어 놓읍시다.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의 공통점은 환경이죠. 환경 문제를 제기하면 무조건 인접성이에요. 그리고 부동성하고도 관계됩니다. 둘 다입니다. 7번으로 갑니다. 가치 보존력. 다시 말하면 가치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시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속성이 됩니다. 8번 볼까요? 왜 지대나 지가가 비쌀까요? 그렇죠.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부정성이죠. 그러면 존재량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체유효 이용. 체유효 이용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부정성도 되지만 용도의 다양성도 됩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부정성도 되고 용도의 다양성도 됩니다.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관리죠, 관리. 소멸성 재화는 우리가 관리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용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는 재화들에 대해서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영속성입니다. 다음 10번으로 가볼까요? 장기라는 말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속성인데 만일 장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할지라도 뒤에 보세요. 자본 이득, 소득 이득이죠. 그러면 자본 이득은 처분 시에 생기는 거고요. 소득 이득은 보유 기간 동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 보유를 할 때 하루를 보유하든 10년을 보유하든 처분을 했다는 것은 하루를 보유하다가 처분했거나 10년을 보유했다가 처분했다는 거죠. 이미 그 단어 속에 시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속성이 됩니다. 11번 개별성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일물일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아니고요.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서울에서 파는 콜라의 가격이나 대전에서 파는 콜라의 가격이나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파는 콜라 가격은 똑같다. 왜 그럴까요? 동일한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어때요? 다 다르죠. 왜? 개별성 때문에.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을 배제한다 그래야죠. 그리고 토지 시장에서 완전한 대체, 즉 A와 B, 콜라와 사이다.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가 가능하죠. 왜 대체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동질적이니까. 그런데 토지는 개별적,
이질적이기 때문에 대체가 곤란하다. 대체가 제약된다 그래야죠. 집약화. 집약조로 이용하자고요. 이거 뭐였죠?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부정성은 공이다. 공급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합시다 이런 말이죠. 13번입니다. 국지화시킨답니다. 부동산 활동가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그러면 개별성. 다시요. 부동산 활동가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그러면 개별성이고 국지화시킨다 그러면 부동성이 됩니다. 14번으로 가볼까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보면 안 돼요. 수보기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안 돼요. 보지 마시고. 공급의 개념은 두 가지죠. 물리적 공급. 항상 물리적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리적 공급은 절대적 공급량을 말하고 경제적 공급은 상대적 공급을 말해요. 그러면 물리적인 절대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유는요, 부정성. 물리적 공급은 안 돼, 불가능하다고요.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그런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요.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봅시다. 경제적 공급에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할 거죠? 그렇죠. 후보지나 이행지나 매립지 이런 것들이죠. 자, 조금만 더요. 요게 하나. 요게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하나. 자, 두 번째. 물리적 공급 곡선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수직. 탄력도로 표현하세요.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그렇다면 용도의 다양성을 통한 경제적 공급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던가요? 우상향. 다 시험 문제들입니다.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집약적이다. 답 바로 나왔죠. 그리고 토지가 부족합니다. 결론은 둘 다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부정성이겠죠. 니은으로 갑니다. 필요한 것만 읽어보는 거예요. 소모되지 않는다. 재생산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죠?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적 의미가 들어갔으니까 영속성 정확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임장활동 그러면 부동성. 지역 분석 그러면 부동성도 가능하고 인접성도 가능하죠. 그러나 이렇게 같이 나왔으니까 부동성입니다. 리얼, 일물, 일가를 배제합니다. 뭐 때문에요? 개별성. 그리고 이 개별성은 대체관계도 제약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일물, 일가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체관계가 적용되어 곤란하느냐? 다르니까. 다르다라는 게 개별성이죠. 미음으로 갑니다. 장기라는 말이 보여요. 장기. 그리고 가치 보존. 보존이라는 말 속에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영속성이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답은 2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키워드 특강 1회차는 이렇게 정리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어느 특정한 내용을 하나 저거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1차적으로 숫보기를 한번 확인하고요.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하면 숫보기 특강을 한번 듣는 것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답을 직관적으로 찾는 게 이번 특강의 목적이고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우리가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합니다라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다음 시간에 2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